딜사이트 마감 노트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네, 7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텐데요. 여러분의 계좌 안녕하신가요? 일단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워낙 이벤트가 많습니다. 일단 영국 쪽에 총선 대기하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표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고용 보고서까지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도 우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확인을 해볼까요? 0.07%, 상당히 제한적인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2,700, 2,800선에서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와줬다라는 점이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데이터, 특히 반도체 쪽이 상당히 잘 나와주면서 지수 하단을 든든하게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SK증권에서는 이번 주 시장 안개가 상당히 자욱하다라는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시장 안에서도 코스닥 쪽 색깔은 붉게 잘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코스닥은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하반기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지금 모처럼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46.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섹터의 활약이 눈부신데요. HLB가 6%대, 삼천당제약 5%대, 그리고 펩트로는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이런 온기가 다른 분야로도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오후장뿐만 아니라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주요 이슈들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과 함께 오늘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레거시냐 HBM이냐 반도체 투자의 방향성 잡아보고요. K뷰티 날개 달고 화장품주 주가 더 예뻐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게임주들 바닥 다지고 올라올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반도체 얘기로 어김없이 문을 엽니다. 한동안 시장에서 HBM 얘기만 나왔었는데요. 이제 보니까 레거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다시 온다. 이런 얘기들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쇼티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소부장단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다 똑같은 소부장이어도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컨콜 하기 전까지 향후에 좀 투자 전략이나 아니면 테일러 공장 등 특히 그동안 작년 1분기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이제 감산에서 감산 원복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그런 레거시 쪽에 대한 투자가 캐펙스 투자가 본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분기 때 ASM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도 그만큼 전공정단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이제 워낙 이제 없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작년부터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했던 거는 HBM 쪽에 이제 캐펙스 투자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HBM은 하반기에도 똑같이 캐펙스 투자를 하겠지만은 그만큼 레거시 쪽에 투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여기 가격단이 올라가게 되고 쇼티지 현상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테스도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제우스도 굉장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아마 이제 특히 뭐 소재 단에는 동진 세미캠이 있을 거고 뭐 솔브레인 그리고 장비 단에는 아마 이오테크닉스나 제우스, 테스 쪽이 조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회사들은 애초에 전공정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었지만은 HBM이 들어오면서 후공정 패키징까지 이제 하게 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하반기 때부터 본격화 올라올 수 있는 지금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HBM 캐펙스 투자
이만큼 올라오고 기존에 하고 있던 전공정 단위까지 수주 물량이 이번 2분기, 3분기에 찍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그동안 뭐 한미 반도체와 같은 HBM 쪽에 주목을 했던 부분에서 당연히 이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가 수율 쪽에서 계속 이슈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세장 장비 업체인 제우스나 레이저 커팅 장비에 대한 이오테크니스 쪽에 대한 수요는 아마 조금씩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요. 소부장단에서 볼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근데 HBM 얘기를 여전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완전히 AI 쪽에 꽂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82조 집중 투자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밸류체인 기업들 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번 최태원 회장도 미국 방문 이후에 AI 빼고는 할 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당연히 그러면 한미 반도체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더 강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마 이제 하나둘씩 HBM3E에서 HBM4, HBM4E까지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3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고 그렇다면은 빠른 수율과 어느 정도 증설을 위해서라도 한미 반도체의 TC 본드 장비는 계속 꾸준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수주 잔고가 한미 반도체가 한 3,300억 정도 이제 있고 이제 마이크론이 대략 200억 정도는 되지만은 네. 이번 마이크론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HBM에 대한 캐파에 대한 이게 아직까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가이던스가 낮았던 측면이 있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따라오기 전에 발빠르게 지금 HBM 쪽에 투자를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눈여겨 볼 필요는 있고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가 좀 독보적이긴 하지만 LTC라는 또 종목도 있습니다. 이것도 세장 장비 업체인데 애초에 이제 SK 하이닉스 향에 대한 세장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부터 하이닉스 물량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대한 세장 장비도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궁금해지는 게 CLX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HBM 쪽에서 삼성이 워낙 늦어졌으니까 이쪽에서는 완전 칼을 갈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던데요. 맞서 이게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HBM이 확실히 셀 수밖에 없고 이제 CXL 같은 경우는 26년도 시장 규모를 잡는다고 하게 되면 21억 달러입니다. 21억 달러면 대략 한 2조 정도에 대한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존에 AI가 수요가 이제 폭발하게 되면 결국엔 메모리 확장을 통해서 이 속도를 빠르게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CXL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CXL이 당연히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은 결국 삼성전자는 이런 HBM의 엔비디아 고객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단은 순서이기 때문에 아마 CXL도 물론 이제 희망 주가적인 측면 최근 오늘도 뭐 엑스콘이 급등하는 측면도 그런 영향도 저는 없지 않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일단은 HBM 고객사를 먼저 뚫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관련된 대고객사를 가지는 게 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CX를 해도 전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규모 자체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발걸음 HBM 쪽이 먼저 가야 한다라는 부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아직 덜 간 종목 좀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내에서는 그렇죠. 이제 물론 최근에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니스도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5배 이상 좀 올라왔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레거시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못 오른 종목이 있지 않냐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주성 엔지니어도 많이 올라왔었고 뭐 딱히 뭐 보자고 하게 되면은 사실 테크윈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넥스트리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업체인데 만약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런 갈등 이슈가 계속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반도체 수출의 거의 50% 물량이 대부분 중국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넥스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향과 이제 공동 개발을 한 3D 반도체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도 최근에 많은 물량들이 나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그에 대한 수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애초에 미국의 KLA 같은 경우가 거의 90% 시장 여기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의 넥스틴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빠지는 것보다 늘릴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넥스틴도 저는 충분히 좀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덜 오른 단에서는 그 종목을 선정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HBM 쪽에서는 보고 계신 종목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HBM은 한미 반도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고객사 뭐 무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네. 예전 삼성전자와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옛날 사이 안 좋다고 한미 반도체를 포기한다. 똑같은 TCB 본드 장비를 하더라도 충분히 다릅니다. 마이크론이 애초에 한미 반도체 그 옛날에 콩코를 했을 때도 마이크론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NCF 방식을 쓰지만은 한미 반도체 TCB 본드를 잡음으로써 수율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고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지금 우리가 이쪽에 시장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에 대한 추가적인 공급 계약도 가능하고 만약에 HBM3E를 만약에 삼성전자가 양산을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한미 반도체 물량을 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네. 반도체가 HBM 쪽은 좀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안에서도 탑픽 종목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화장품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예뻐지는 종목들 굉장히 시세를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수출입 데이터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북미 쪽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결국에는 북미가 올해 6월 물론 이제 6월 달부터 한 20일까지 물론 아직까지 6월 한 달째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네. 아마 이게 지금 북미 수출액이 올해 20일까지만 제가 한 바로는 이미 중국 쪽에 대한 수출액 데이터를 역전을 했습니다. 역전을 했다는 거는 이미 중국은 이미 역상장이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LG생활관 주가와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동안 중국 비중이 많이 줄은 게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미 작년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북미 쪽의 매출의 YY 기준으로 거의 80에서 90% 이상 지금 성장을 해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 특히 이니스프리나 라네즈 쪽이 거의 90% 정도가 미국 매출 비중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네. 굉장히 아마 이번 실적에서 크게 좀 LG 생활건강과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미 쪽에 어느 정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 특히 ODM 업체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북미 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를 아마 이번 실적에서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화장품은 고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보면서 그만큼 북미 시장이 크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좀 시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화장품주의 주가 더 예뻐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모든 기업의 주가가 다 예뻐질 수는 없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북미양 매출 비중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 우리가 섹터 내에서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아마 이번 옥석 가리기 대형주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이랑 이거는 나눠질 거고요. 네. 이제 ODM은 아까 말씀드린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색조 같은 경우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색조는 저는 지켜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우리가 수출액 데이터를 보더라도 기초 화장품 단에는 그 60~70% 성장이 되는데 색조는 한 30~40%입니다. 물론 우리가 색조가 시작된 게 일본이 시작됐고 한국, 그다음에 동남아 이렇게 유럽, 미국으로 뻗어나가는 흐름이라면은 오히려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 그만큼 먹을거리가 굉장히 넓은 룸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가 IPLSC나 뭐 클리오나 뭐 네. CNC 테네셜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견인을 했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북미 쪽에 있는 ODM 업체들 위주로 좀 흐름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보다 7배 시장이 큰 시장이 북미 시장에서 지금 대략 20% 시장까지 지금 침투율이 굉장히 올라온 상황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분기 실적에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코스RX 아시겠지만은 코스RX가 5월 달부터 편입이 됩니다. 네. 자회사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국내보다는 해외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80~90%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 북미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적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어느 정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메이크업 쪽 같은 경우는 성장 룸 자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 쪽 보자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주 내에서 좀 아직 기회가 살아있는 종목 있을까요? 조금 이제 뜬금없을 수 있는데 네. VT 종목은 좀 계속 성장하는 VT 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도 선방을 했고
국내에서 다이소에서 이제 올리브영으로 넘어오는 좀 단계라고 보는 단계라면은 아직 사실 이제 중국이나 북미 쪽 진출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K-뷰티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이다. 그거를 누가 이끄느냐? 올리브영과 실리콘투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결국 올리브영이 이제 해외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VT의 리드샷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더 선점하는 효과가 같이 덩달아 나올 거다. 결국에는 이제 1분기 피크아웃이냐, 2분기 피크아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꺾이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성장률이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절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VT의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게임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게임주들 슬슬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랜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이 3조 규모 대여 시프트업이 상장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코스피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소식이 게임주 전반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공모는 경쟁률은 좀 대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만약에 7월 11일 상장하게 되면은 아마 저는 빠질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 이유가 애초에 뭐 2분기 실적은 아마 대박을 터뜨렸죠. 스텔라 블레이드가 이미 콘솔 시장에서도 대박을 터뜨렸고, 사실 저도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로서는 이미 100만 장이 거의 아마 돌파를 했던 걸 이제 기억을 한다면 가격대가 79,000원이면 애초에 목표치보다 조금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향후에 신작이 부재입니다. 신작에 대한 부재가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PC 버전을 출시하는 것 말고는 딱히 모멘텀이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시프트업이 상장을 하고 따따삭을 하게 되면은 네. 사실 NC스포츠의 시가총액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게임 업종에서는 아마 시가총액 1위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프트업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은 사실 게임주 입장에서는 잠시 주춤거릴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8월 달에 게임스컴도 열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우리나라 지스타도 열리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좋아가지고 게임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다라면은 네. 사실 2분기는 우리가 조금 간과해야 될 게 1분기는 사실 게임주가 매출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구조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정도 매출이 이 정도 마사지가 된 거지. 네. 2분기는 우리가 1분기 때만큼 기대를 하면 전 개인적으로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게임주 내에서의 종목별로 선별하는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크롭 패턴이나 아니면 넷마블이나 이번 데보시스 같은 거는 이번에 쿠키랑 모어메탑은 2분기가 아니라 3분기에 매출이 찍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때는 적자라고 될 수 있다는 점 좀 감안하시고 이 정도 우리가 체크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프트업에 대해서는 신작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개별 종목단의 이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을 해주셨듯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반기에 게임주 어떤 모멘텀들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중국 외자판호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2015년대 그 당시 게임 시장과 완전 다른 중국 시장이고, 지금은 콘솔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회사들이 많아질 만큼 그쪽에 저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8월 21일 날 게임스컴이 열립니다. 이거는 뭐 도쿄 게임쇼나 우리나라 지스타나 함께 세계 3대 게임쇼 중에 하나인데, 이때 붉은 사막이 유저 시연회를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결국 유저들의 반응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작년에 아마 5월쯤에 아마 기억할 겁니다. NC소프트의 스로렌 리버트의 유저 시연회 한번 하고 나서 유튜버나 이쪽 반응에 따라서 주가가 완전 안 좋았다가 심지어 신작 출시까지 2, 3개월 연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미 전년도 게임스컴에서 트레일 영상 2, 3분간의 영상이 모든 유저들에게 엄청난 호평을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물론 신작 출시일이 불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는 1분기 실적 이후에 회사에서도 이번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그때 한번 주가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 내년 6월쯤에 출시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신작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박인 게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별 종목단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앞서서 뭐 붉은 사막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 종목인가요? 네, 펄어비스고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펄어비스는 우리나라 이제 다른 여타 NC소프트나 뭐 아니면은 네오위즈 같은 게임사들은 애초에 그래픽 PC 게임 엔진을 저 얼리얼 엔진을 가져다 씁니다. 에픽 게임즈에. 대신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자체 게임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그만큼 트리플 A 게임을 사용하는 그런 개발자로서도 그만큼 엄청나게 기대를 굉장히 품은 이제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내년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출이 크게 찍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콘솔 게임은 한 1,000억 원 이상의 개발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따른 매출, 최근에 이번에 스텔라 브레이드가 증권 신고를 냈을 때도 이번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 결국에는 콘솔 쪽이 저는 시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프트업, 에지서포트, 네오위즈, 넥슨 게임즈, 펄어비스와 같이 네. 콘솔 쪽을 시장을 타겟에 잡는 업체들에게 주목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콘솔 업체 위주로 게임주 내에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투자 아이디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저수익 종목을 끌어올려서 월척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하반기 첫 번째 거래일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에 지금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뭐 큰 폭이 안 났을 뿐이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만 잘 챙겨보셨으면은 오늘 기분 좋았을 걸 생각했을 때 저 역시도 기분이 너무 좋은 출발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그 짚어주셨던 종목들 나중에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네. 뭐 어차피 다 이미 가 있는데 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어차피 말해봐야 뭐하는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뭐 2배, 3배 올라. 왜냐면 제가 많이 해봐요 방송을. 예. 그럼 분명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꾸 질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3배 올라간 종목을 3배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그러면 지금 올라갈 걸 소개시켜줘야지 왜 3배 올라간 걸 또 지금 얘기하고 있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또 좋은 종목만 뭐 계속 주고 싶고 뭐 어차피 수익률이야 이미 뭐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야, 좀 뭐 자신 있냐고 이제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신감을 넘어서서 거의 뭐 자만한 수준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미래는 필수. 이 느낌이 옵니다. 왠지 기업 이름에 미래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당연히. 야 저는요 뭐 기업 이름에 뭐 들어간 걸 어떻게든 여기 내부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 기업의 이름을 딱 보면은 미래 사실 뭐 필수가 아닌 거는 많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기업만큼은 이름에서조차 나는 너희의 미래 필수다. 야. 너희가 이거 사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 나를 사지 않으면 너 돈 벌지 못해. 라고 이미 상호명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 미래, 여러분들이 미래에 뭐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요. 이름 자체에서 나는 미래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 기업이 될 거다라고 예. 포부를 밝히고 있는 이런 종목을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름부터 어떤 입질이 올라오는 이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보여주시죠. 미래산업. 좋습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름부터가 미래 산업이다. 이 절대 과거에 역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산업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겠다. 다가올 미래에만 투자를 하겠다. 라고 좀 이제 이 이름에서부터 포부를 나타내는. 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주구절절절절 이렇게 뭐 A4 용지 몇 장 분량으로 날 설명할 게가 아니라 이미 상호명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게. 뭐 이런 기업이지 않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기업이 하는 이 업체가 하는 것들 본다 하면은
키워드를 좀 봤을 때 이 예.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과연 미래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검사 장비 수주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 SK 하이닉스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HBM을 통한 이 시장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의 AI 반도체에 있어서 엔비디아와 함께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기업이라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엔비디아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만 보고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만 사도 괜찮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무리 많이 올라가 봐야 2배 정도라는 건데 이 2배를 올라가기 위한 우리가 예상하는 기간을 봤을 때 최소 몇 년을 잡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요. 과거부터 봐서 알겠지만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2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기업들은 2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한 1억 된다, 10억 된다면은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사놓고 뭐 2배만 먹어도 여러분들이 뭐 10억 버는 건데 괜찮죠. 근데 대다수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투자금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투자하시면서 그 2배 수익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하려고 해요. 그럼 사실상에 내가 몇 년을 투자해서 100만 원 벌어봐야 여러분들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똑같은 기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2배 올라갈 때 정말 10배, 20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바뀐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산업이라는 기업은 이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이제 생산하는 모든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뭐한다? 검사 장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검사 장비에 관련돼 있는 수주 계약을 하게 돼요. 이 검사 장비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겨우 검사 따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뭡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1차 전지 화재 사건도 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난 거겠죠. 그만큼 검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검사 하나로 그 기업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이 앞으로의 이런 안정성에 대한 이런 중요도가 이제 더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검사 장비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검사 장비에 대한 이런 것들 이 증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장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미래 산업이 충분히 반도체적으로도 이슈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이거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를 사야 되느냐, 2차 전지를 사야 되느냐,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끝났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맞아요. 고민할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도저히 2차 전지를 포기하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반도체를 안 사자니 내가 이 대세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이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미래 산업처럼 지금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 산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핵심 소재, 그래서 리튬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리튬 신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열풍 때 좀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예. 자, 나이지리아 관련해서 리튬 광산을 보유한 뭐합니까? 홍콩 법인과 MOU를 체결합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가지고 뭐한다? 연 50만 톤에 대한 리튬을 확보하고 그거를 이제 유통하고 이런 것들의 계약, 이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죽어서 그렇지 2차 전지가 탄력만 다시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리튬 관련된 리튬 가격만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뭐한다? 이 2차 전지 관련된 있는 모멘텀으로서 미래 산업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도체가 되었던지 2차 전지가 되었던지 이 두 가지의 복합 모멘텀을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업은 이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해볼만 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500% 무상증자 물량 소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무증이 어디서 들어왔냐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왔고 무상증자 들어오고 나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평단가가 아무리 낮게 잡아도 4,000원, 높게 잡아도 한 5,000원대라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지금 차트상 보면은 4,000원이라든지 5,000원이라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지금 차트가 바닥에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저항 맞아야 되는 구간에서 보면은 이 저항
때 물량 소화를 무상증자로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무상증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무상증자가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다? 이 주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정되는 게 무상증자입니다. 그럼 무상증자 물량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보유한 주식수가 더 많아져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평단가는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주가를 끌어올려 놔야지만 무상증자 물량까지 해서 여유롭게 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닥에서 이런 무상증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 시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바닥만 잘 잡아준다고 했을 때 무상증자 물량을 이제 차익하기 위한 무증 물량을 이제 우리가 수익 실현하기 위한 주가의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은 현재 모든 이평대 정배열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본다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가격을 한 2,500원 아래로 그러니까 2,500원 아래로 그냥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한 2,000원 근방까지 잘 주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무증 물량을 이 평단을 최저로 잡는다 하더라도 4,000원 정도라 했잖아요. 예. 그럼 4,000원까지는 일단은 올려놓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는 목표 가격을 4,000원대 이상도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저는 진짜로 이슈만 크게 아까 했듯이 반도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슈는 이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크게 올릴 준비만 된다. 이제 시장만 받쳐준다고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10,000원 위로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닥대가 보통 2,000원대를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2,000원대를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정리 자금 회수하는 걸로서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미래산업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을 모두 얻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무증 관련해서도 어떤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권님 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손절가 항상 이렇게 제시해 주시잖아요. 전문가님은 손절가에서 이렇게 잘 처분이 되시나요? 아, 저는요 사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못한 게 손절인데 예. 저는 말했지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2,0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잡을 게 많은데 우리 낚시도 하다 보면은 입질이 없으면 또 장소도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굳이 예. 수익을 안 나는 종목을 잡고서 수익 내주세요 기도해봐야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나는 지름길이고 손절가, 손절을 했을 때 떠날 때를 알고 보내줬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때가 된다, 떠난다면은 보내주세요. 구질구질하게 붙잡고 있어봐야 그 인연은 아름다운 인연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냉철한 남자, 네, 차가운 남자, 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볼까요? 자, 모든 게 세계 최초. 야, 이거 뭐 에디슨인가요? 뭐 어떤 기업인가요? 이 기업은 진짜로 대단해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사실은 모든 게 세계 최초다 보니까 우리 뭐 단군 신화 마냥 뭐 그런 그냥 진짜 거의 무상시가 되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신격화되는 생각하고 있는 게 이 기업이 사실은 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뭐 그런 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 화장품과 제약으로 봤을 때 세계 최초가 엮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 정말 시장 탄력 받는다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 세계 최초라는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만 가지고 세계 최초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키워드를 지금 3개 보여드릴 건데 그 3개에 대해서 모든 게 세계 최초예요. 그냥 그만큼 정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가가 이제 상승에 대한 탄력만 잡아간다고 하면은 큰 상승 시세에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세 가지. 레이저 옵틱입니다. 네, 종목. 자, 레이저 옵틱이군요. 자, 그럼 바로 키워드를 이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보면은 벌써 다 세계 최초예요. 이것도 세계 최초고요. 세계 최초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보다시피 세계 최초로 이제 UV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토피 백반증이요. 거기에 있는 건선 치료용으로 쓰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세계 최초로 이제 UV 고체 레이저를 개발하게 되면서 그 전에 그러니까 고체가 아닌 부분이 있었겠죠. 예. 당연히 있었겠지만 고체에 대한 부분을 개발함으로써 아토피 치료도 사실상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관련 반사익 모멘텀이 시장에서 나와주는 추세예요. 사실 아토피이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토피 피부 질환이죠. 피부 미용을 어떻게 들어간다 보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 뭐 아토피로 엮인돼서 아토피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미용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K-뷰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또 이게 이 국제학술지 등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예요. 그냥 어쨌든 그냥 학술지라는 거는 이 기업이 인정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이 기술력에 대한 입증이 됐을 때 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미 시판 중이라든지 상용화된 건 아니고 개발 중이 세계 최초,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지금 뭘 개발하고 있냐고 하면요, 혈관 치료용 라만 레이저 관련되어 있는 이 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에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논문이 SCI급인 이 국제 학술지에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라는 이 최신호에 등재가 되면서 이 기업이 그냥 아무거나 하는 기업이 아니다. 정말로 이 논문이 실린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라든지 이 기업이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가 다 이제 인증이 돼야 된다 보셔야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세계 최초로 국제 학술지에 등재된 것도 맞지만 그 등재된 기술 자체도 뭐다? 세계 최초의 혈관용 치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까 했다시피 UV 관련된 고체 레이저 개발했죠. 그냥 세계 최초 이제 혈관 치료용 라만 레이저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도 레이저 옵텍이라고 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 뭐 피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다 보시면 좋아요. 기업 자체는.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세계 최초 티타늄 사파이어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어떤 뭐 기술을 만들어낸 걸 수도 있죠. 만들어낸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없던 기술에서 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말했다시피 이 기업이 피부 질환 관련된 의료기기 사업을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티타늄 사파이어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 티타늄 사파이어를 적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뭐한다? 신제품으로서 필라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거라든지 추가적인 이 기업의 제품들이 뭐하고 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뭐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 이슈라든지 모멘텀이랑 찾아봤을 때 세계 최초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 기업이 저는 바닥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기업이 바닥에 있어야 될 이유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이슈가 아닌 점, 뭐 지금 시장의 테마가 아닌 점. 우리가 뭐 보통 과일도 제철 과일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철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안 찾는 것처럼 이 레이저 옵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시장에 일단 피부 질환 치료라고 하면은 피부 관련된 이런 치료 의료기기라고 하면 결국에는 제약 의료로 엮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약 바이오가 못 따라온다는 점. 하지만 여러분 분명 명심해야 되는 게 이 기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K-뷰티에 엮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도 아직까지 상승 파동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이 레이저 옵텍이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안 사면 후회할 종목 중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게 예. 그냥 오른 게 없어요. 그냥 내리 바닥이에요. 그냥 내리 그냥 다이빙만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하방 추세 때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차피 시간을 투자할 거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내리 하방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 이 기법 중에 하나가 그냥 상장 이후에 내리 하방으로 간 종목. 상장가까지는 한 번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쥐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이 난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이게 우리가 박스권이라 표현을 해요.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저항을 맞고 지지를 받고 저항을 맞고 지지, 저항에 따른 박스권이에요. 이런 박스권에서 지금 보면은 저항 돌파를 좀 실패해서 눌리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이슈 모멘텀이 나와주면은 저항을 강하게 뚫어주고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다시 박스권까지 분할매를 한다고 하면은 또 저항까지는 또 충분히 시세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거 오늘 보니까 오늘도 잠깐 한번 치솟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도 잠시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치솟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예. 차트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하고 그냥 어찌됐든지 장대 양봉을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물량 소화를 위한 상승이라 보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는 11,000원 아래에서 그냥 여유롭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박스권이 거의 7,000원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7,500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목표가는 일단은 상장가로 봤을 때 2만 원 정도도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만 말했다시피 이 수익 구간대에서 수익 실현해야겠죠. 그러면서 손절 가격도 7,000원을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놀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질환 치료용 레이저 전문 기업인 이 지금 레이저 옵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일도 제철이 있는 것처럼 레이저 철 한 번 오면은 네, 그쵸. 이제 급등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코너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직전에 이 강태공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고 나서 텐션을 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차분하게 좀 머리를 꽉꽉 채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보여주시죠. 삼성전기군요. 2분기의 실적이 그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고객사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약진, MLCC 가동률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개선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목표 주가는 23만 원 유지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기 고객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 흐름도 좋고 또 MLCC 수익성도 개선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업황 분석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삼성전기가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이 이제 온 디바이스 향에 대한 매출이 언제적으로 뭐 발산이 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온 디바이스 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디바이스에 내재되어 있는 제품 안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한다는 거죠. 왜 이 온 디바이스 향을 많이 높일 수밖에 없냐면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챗GPT를 만약에 클라우드로 데이터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이제 보안 문제가 걸립니다. 보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자체적인 온 디바이스 향 인공지능을 이 디바이스에 탑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처리 속도와 그리고 발열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결과적으로는 온 디바이스 향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동사는 이제 MLCC 쪽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뭐 인덕터, 저항기 쪽을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카메라 모듈과 기판, FC BGA 관련된 기판 쪽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 MLCC 사실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익숙하긴 한데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MLCC는 웬만한 그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뭐 이 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필수 부품이다. 네, 필수 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스마트폰에는 뭐 대략 뭐 100개, 20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로 들어가면 이게 그 더 커지죠. 그래서 10배, 20배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품이 어떻게 보면 스펙이 계속 높아지고 고단화될수록 이 MLCC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전력, 발전기, 그리고 변압기 이런 쪽에 MLCC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죠. 발전기나 전력기, 변압기도 결국에는 이제 MLCC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리포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요, 중국 전략 고객사 프리미엄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더디고 반면에 MLCC 관련된 ASP 가격이 좀 나름 좀 선방을 한다. 하지만 이 그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2분기에도 양호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더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MLCC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소폭 뭐 하회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국내 고객사 프리미엄의 스마트폰 지속이 약진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계속 공급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1분기, 2분기 합쳐서 13% 정도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을 때는 6,800만 대 정도, 뭐 캐파가 7,700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이폰이 16이 9월에 출시가 되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역시나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지속 약진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개선되는 MLCC 수익성입니다. 예. 이 MLCC 관련된 부분의 가동률이 1분기에는 80%, 2분기에는 85% 상승을 할 거고 하반기에는 90% 이상 상승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부가 가치 관련된 MLCC 관련 부분이 IT 전방 그리고 산업에서 이 6대 4에서 5대 5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IT와 전장 쪽에 대한 부분과 원래는 산업 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IT 전장 쪽, 자동차 쪽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좀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리포트에 담겨 있다는 건데요. 자, 리포트에서 다루지 않은 투자 포인트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그 삼성 전기는 삼성그룹 쪽과 가장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갤럭시 S24가 얼마만큼 많이 판매가 되는지가 관건이고, 또한 이제 7월 11일 날 폴더블이 출시가 됩니다. 폴더블 폰이 출시가 돼서 결국에는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부분, 뭐 부품들도 동사가 공급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얼마만큼 많이 판매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하반기에 FC BGA라는 게 출시가 됩니다. 이게 네. 뭐냐면 이 FC BGA는 이 반도체와 메인보드 그 사이에 이 부분을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시켜주는 패키지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PC나 노트북, 타블렛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가 이 자동차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게 시장 파이 자체가 22조 시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22조 시장 중에 결국에 대만과 일본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양분을 하고 있는데, 국내 쪽 기업은 뭐 LG노텍과 동사 합쳐서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가전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쪽 기업들이 나름 선전을 하고 있고 스펙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나머지에 대한 그 비율을 침투한다라고 하면 10%를 상당히 높게 이 뺏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패키지 기판의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재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업사이드가 충분히 남아 있다. 자, 그리고 그걸 이제 노트북이나 PC, 태블릿에서 전장 산업 쪽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보고서에서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3만 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PBR 기준으로 1.4배, 지금 평균 PBR이 1.4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19년도에서 21년도까지 PBR을 계산해 보면 2.1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BR 대비 해봤을 때 지금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19년에서 21년 정도의 PBR을 책정을 하면 결국에는 23만 원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PER로 연결을 해서 보면 PER이 수익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PBR이 자산 가치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ER이 얼마만큼 빠르게 수익성이 더 높아지는지에 따라서 이 지금 가격이 조금 더 뭐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23만 원 정도면 충분히 PBR로 봤을 때는 뭐 적정 가격 수준에 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나 수익성이 빠르게 좀 붙여주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의 성장 속도가 충분히 붙어준다면 목표가로 나와 있는 23만 원 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리쥬란. 정말 요즘에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리쥬란의 큰 성장 잠재력, 2분기 매출, 영업이익 고성장, 그리고 화장품 부문의 성장 지속 기대, 상상인 증권은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21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파마 리서치를 알아볼 텐데 피부 미용, 의약품, 기기, 화장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모두 지금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죠. 예, 일단 피부 미용 관련돼서는 계속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 뜯어보면 고령화 사회일 수밖에 없어서 이 고령화가 되면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관심도 많아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두 번째는 남성들의 미용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만 해도 남성들이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요새 들어서 젊은 남자분들을 보시면 미용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관리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고 사업 자체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지막 뭐 세 번째로는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쓰는 부분에 뭐 헬스나 나한테 쓰는 미용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돈을 지출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소비에 대한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래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한테 쓰고 있는 그런 미용 쪽이나 뭐 이런 헬스 쪽은 대래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와도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피부 미용 쪽이나 미용 쪽, 의료기기 쪽, 헬스케어 쪽 이쪽은 시장 자체가 계속 뭐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저 이건 궁금한 건데 네. 저번에 의류 기업에 대한 리포트 짚어볼 때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안 사는 게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런 피부 미용이나 이런 건 물가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까요? 물가와는 크게 뭐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내 쪽으로 만약에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물론 뭐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에 이제 피부 미용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더딜 수밖에 없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판로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지금 시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K-뷰티가 이제 뻗어 나가는데 이제 제 시선은 여전히 국내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포트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에 주목했는지 설명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단락은 뭐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연결 매출을 보면 14.7% 성장한 766억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16.7% 증가한 276억을 기록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밑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리쥬란 의료기기와 화장품 중심의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의약품 쪽에서는 이 여러 가지 내수와 수출이 고성장이 되면서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의료기기 쪽은 작년 하반기부터 호주, 칠레 신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남미 3국과 그리고 대만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화장품 성장도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홈쇼핑 비중이 축소로 감소되고 있지만 되레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화장품 관련된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뭐 고른 성장세가 사업 부분마다 좀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파마리서치 바이오 그 자회사 이슈도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파마리서치 바이오는 결국에 이제 그 보톡스에 대한 톡신 소재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톡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판매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 동사 쪽으로도 계속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뭐 그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얘기를 해드렸지만 결국 이제 그 안정적인 의료기와 의약품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화장품이 얼마만큼 성장하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화장품도 올해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 수출도 확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파마 리서치 전체적으로 잘 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리포트에는 없는 추가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미용 관련된 업체들이 인수 합병이 상당히 좀 많이 단행이 되고 있어요. 예. 특히나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번 공개 매수로 M&A 합병해서 이제 없어졌고요. 그리고 루트로닉이라고 하는 회사도 이 레이저를 바탕으로 해서 피부 미용 관련된 업체도 이제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가 됐고요. 그만큼 이제 PF나 여러 가지 업체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미용 쪽 관련된 업체들을 계속 점 찍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결국엔 동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 미용 쪽 관련된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 관련된 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쪽 관련된 회사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상장 폐지되어 있는 회사들 말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좀 더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인데 동사 보시면 화장품 쪽에 홈쇼핑 쪽 화장품 관련된 매출이 좋아지지 않고 되레 오프라인 쪽 올리브영 쪽 관련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올리브영에 대한 부분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올리브영에 들어가고 있는 화장품들 자체가 인디 브랜드예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화장품들과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해외 확대로 이제 플랫폼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홈쇼핑은 이 수수료 자체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많이 팔아도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마진율이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리브영은 박리담회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수익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전개된다라고 보면 동사 지금 화장품 관련된 매출은 그렇게 크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K뷰티 관련돼서도 결국 동사도 피부 미용 쪽 관련된 업체들의 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화장품 관련돼서는 이슈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장품 쪽에서 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상상인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주가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15만 원 선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21만 원? 이게 그 예상 목표가를 보면 PER 23.7배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근데 예. 지금 이제 화장품 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ER이 엄청 많이 높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격은 이제 주식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PER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PER이 뭐 30배에서 40배, 좀 많은 기업은 한 50배까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예. 부분에서 동사는 화장품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23.7배라고 하는 수준은 뭐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뭐 의료기기나 의약품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PER 기준으로 한 30배를 보더라도 한 26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도 뭐 피부 미용이나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들도 역시나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PER 한 30배 정도를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26만 원까지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용과 의료기기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화장품까지도 받쳐준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가가 26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목표가 21만 원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여드리는 시간이죠. 딜사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오늘도 이어집니다. 수익상 시간,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7월의 첫날인 만큼 오늘도 또 공들여서 종목을 선정을 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엑시콘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공략하시기 앞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증시가 가장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환율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직전 대선 토론회가 있었죠. 이 토론회에서 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현재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강달러가 조금 끝나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는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증시, 코스피 증시, 양증시 기존과 다르게 좀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이 몇몇 종목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입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7월 9일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요. 정확한 일정이 있는 기업이죠. 정확히는 어떤 이슈로 주목을 받을 것 같냐면 바로 CXL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그래도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하고 미국의 마이크론한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 수율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BM, 지금의 당장에 부족한 HBM 기술은 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인 CXL을 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고객사들을 현재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7월 9일 날짜 파운드리 포럼에서 아마 이 작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CXL이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차트 보시면서 종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엑시콘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오늘자 드디어 바닥에서부터 올라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장기 평선을 뚫어주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현재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안 그래도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인데 121일평선, 회색선이 122평선이에요. 초록색은 61일평선이거든요. 장기 평선을 싹 다 돌파해주면서 오늘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보통 흐름이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흐름이 나면 기술적으로 단기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7월 9일 날짜로 고정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만 살짝 잘 공략해 보셔도 우리가 큰 파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상수세에서 수익을 볼 만한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 이제 매수 자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21,500원짜리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이 자리에서 10판이 정도 상승 파동 기대하고 23,700원짜리 23,700원짜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한 5% 이상부터 분할 매도를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매도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자리는 25,000원짜리로 잡아보시면 공략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 예상이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격 전략 잘 확인하시고 공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 엑시콘,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 바로 이 삼성전자의 CXL 관련 뉴스인데요.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요 이평선 돌파 이후에 단기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 만큼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매수가는 21,500원, 목표가는 23,700원, 최종 목표가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전문가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기업이 아마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바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이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있습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된 이유는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를 맞고 1년 만에 16kg를 뺐다라는 기대감에 나도 한번 맞아보자라고 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 위고비를 만들었던 기업의 주가가 5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한미약품이 위고비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삭센다 이 둘 다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건데 이와 같은 성분으로의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GLP-1이라고 합니다. GLP-1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인슐린 작용을 시켜서 이 좀 메스껍게 좀 내가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메스껍다라는 게 부작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배불러서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메스꺼워서 못 먹겠다라고 싶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잡아주는 게 바로 GIP입니다. 근데 그 GIP와 GLP-1을 동시에 넣어서 약을 만든 기업이 한미약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스꺼움이라든가 구토라든가 안 좋은 부작용이 없이 들어가는 치료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제로 약을 맞았을 때 위고비라든가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15% 정도 감량 효과가 있었는데 현재 전임상이지만 결과상 약 20%가 넘는 이 한미약품에서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임상 1상 FDA 승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보노디스크가 대략 3년 만에 주가가 5배가 올랐거든요. 좀 800조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원래 높았냐? 그게 아닌 거죠. 바닥에서보다 천천히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들은 상승세가 좀 더디고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반등세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가로 현재 한미사이언스가 상속세로 인해서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마진콜에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지분 가치가 내려가니까 사실 지분 가치만큼 돈을 다시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가를 어떻게든 부양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저는 긍정적이다. 바닥에서 추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고요. 주가 보시면은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이 전혀 나쁜 구간이라 생각 안 합니다. 뭐 많이 빠진다 해도 한 26만 원대가 저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선 저는 오늘 말고 음봉이 나오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음봉에서 분할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상단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31만 원 돌파 보면서 1차 목표가 말씀드리고 제가 26만 원까지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손절가는 완전 최저가입니다. 24만 원대 여러분들 잡으면서 안정적인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비만이 질병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약 관련 모멘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31만 원, 손절가 24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스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내일도 계속됩니다. 수익사항이었습니다.
하반기의 첫 거래일 특징주 잡아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뉴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많은 대표님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워낙 일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엇갈리기를 기대하면서 요즘 모먼트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맞아요. 자, CXL 관련 얘기부터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사실 HBM 쪽에서 워낙 뒤처졌다 보니까 이 상용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주가 수혜가 예상이 될까 종목 찾기에 발빠르게 나섰는데요. 네오셈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우와. 처음부터 엇갈렸네요. 엇갈렸어요.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예, 일단 네오셈 오늘은 급등했다가 좀 밀리는데 여전히 이제 밀리면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CXL이 이제 한동안 지금 3월 이후에 좀 부진했던 이유 자체가 한 2월까지만 하더라도 CXL이 뭐 지금 보완제 역할을 좀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그런 그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1.1 버전 관련돼서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는 그 삼성에 납품도 하고 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역할을 한 3월까지 했다가 지금 또 다시 조정을 깊게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부각받고 있는 이유가 CXL 관련돼서 저도 되게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뭐 NV링크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게 뭐 과연 쓰일까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오히려 이제 이거를 이 표준을 만드는데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알려졌고요. 결국에는 NV링크 이외에도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XL이 뭐 HBM을 뭐 만회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이건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쪽도 여전히 고려 대상이다라고 봤을 때는 좀 작은 섹터로서 한번 뭐 그 안에 수혜주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네오셈인데 네. 네오셈이 뭐 CXL 관련돼서 대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SSD 관련돼서도 여전히 검사 장비 쪽으로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낸드 쪽이 좋아지는 이유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 네오셈은 오늘 급등 이후에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빠질 때마다 좀 모으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CXL 쪽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지만 워낙 SSD 쪽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나올 때 물량 좀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은 왜 X 주셨어요? 뭐 일단은 CXL이 뭐 당장 이게 얼마 쓰일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았고 제품 출시되는데도 시간은 상당히 좀 걸릴 거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반면에 그 기대감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가격 조정 주고 다시 한번 그 고점 언저리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보면은 이제 약간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오늘 뭐 종가 베팅을 하는 것보다 네. 최소한 며칠 정도 흐름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차라리 좀 비싸게 사더라도 지난 3월달 고점 한 16,000원, 17,000원을 돌파가 확인되는 것을 돌파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오늘은 X를 줬습니다. 네. 자, 밀리면 담아라 혹은 오르는 거 확인하고 담아라. 지금 이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볼 텐데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조선주가 우리 증시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잠깐 정보를 좀 전해드리면 삼성중공업이 상반기까지 연간 목표치인 97억 달러의 40% 수준만 수주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 3사 중에서 유일하게 목표치를 상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종가 매수는 두 분의 의견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일치하셨군요. 네.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상해 컨테이너 지수 상승이라든지 또 해운주 상승들이 또 컨테이너 발주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고요. 네. 지금 신조선가가 지난주에 이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87.24를 기록을 했는데 역대 최고치가 제가 알기로는 191점 몇으로 알고 있어요. 올 연말이면 이것을 좀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데 이 신조선가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주요 조선사들이 지금 최소 3, 4년치 수주 잔고를 쌓아놓은 상황에서 저가 수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저가 수지를 하기 싫어도 건조 물량이 없으면은 저가 수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LNG선 다음에 뭐 메탄온설, 그 다음에 또 컨테이너선 계속해서 신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조속가는 좀 안정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캐나다 쪽으로 해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건조를 최종적으로 그 확정을 지었는데 LNG 제화기 시장이 앞으로 좀 되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이것을 천연가스가 한 50% 이상 담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LNG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그 제화기선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삼성중공업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수주는 추가 수주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 게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소송 문제인데 네. 이게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 이걸 그러니까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규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겹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질 가능성 적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조성가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요. 두 번 모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알테오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한 전문가께서 알테오젠을 두고 주가가 하늘 뚫고 우주까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우주선에 탑승해도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엇갈렸군요. 엇갈리네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좋게 보는 쪽은 원래 굉장히 좋게 보고 네. 또 안 좋게 보는 쪽은 또 이제 리스크를 보는 건데 지금 알테오젠은 리스크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키트루다 관련돼서 이제 9월 임상 종료가 있는데 이게 뭐 신약에 대한 임상 종료가 아니라 일단은 기존에 있던 약에 대한 제형 변경에 대한 임상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머크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신호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내적으로 안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머크사에서는 대놓고 이제 뭐 아주 좋다. 지금 상황이 임상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9월 23일 날 그게 이제 잘 체결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한번 기대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상용화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로열티 수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뒤따라오는 현금들이 이제 눈에 보일 거고요. 그때 되면 아마 이 가격도 못 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ADC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계약이 이제 일본 제약사와 있을 건데 그것도 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뭐 6월에서 8월 사이라고 했으니까 8월 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도 추가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되더라도 거의 뭐 키트루다의 계약과 거의 한 절반, 3분의 2 수준에 맞먹는 금액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아예 달라진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이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더 비싸질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거의 뭐 리스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이 더 궁금해요. 왜 X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뭐 알테오젠하고 아까 네오셈 다 좋은 기업이라 좀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차트적으로 자리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바이오주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그동안 약간 물론 이게 소외받았던 종목이 올라간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수급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순환매가 지난주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팩트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띄웠고 그동안 안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마저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30만 원 진짜 1,500원 남겨놓고 네. 터치를 못하고 일단은 지금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6월 초에 좀 강하게 상승하고 사실은 좀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본다라면 조금 저는 좀 지금 위치에서는 전 더 갈 거라 보고 있고 사실은 뭐 알테오젠에 대해서 지금 가격 싸다고 보고 있지만 네. 또 먼저 추세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먼저 진입해서 조금 마음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좀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견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저는 사실은 하반기 주도주를 좀 바이오주 섹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상반기 주도주였던 알테오젠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7월 초 한 중순까지는 제가 약간 시한감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좀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을 기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수급 변화가 좀 감지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비싸서 손이 안 나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좀 급등한 만큼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종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일치했습니다. 일치했네요. 자, 두 분 일치했고요.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전면전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란 대통령 선거가 지금 결선 투표로 이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지금 저는 좀 진정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난주에 이란 대통령이 결정됐다라면 상당히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전될 수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일주일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어떤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방산주들은 높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말 기준으로 80조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수훈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이제 매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지난주 미국 대선 토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러우 전쟁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은 유럽이 또 트럼프는 뭐 아시아 국가가 뭐 한국, 일본이죠. 뭐 해봤자 그래서 돈을 분담비를 더 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방위산업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루마니아 등 유럽의 10개국에 이제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유럽 쪽으로 해서 어떤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지금 가격은 사실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지 않나. 다만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이제 9월달 분할 이슈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분할 조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지금도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나머지 방산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고밸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고밸류라고 전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LIG 넥슨,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본 방산 그 사업부도 있지만 열차 사업부들도 충분히 저는 좋은 그 실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치솟았잖아요. 맞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명이 미스터 불확실성인 만큼 방산주에 대한 시장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로 넘어가 볼까요? AI 관련 모멘텀 부각되고 있고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잘 가다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눌림목의 공략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매수군요. 맞아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어제죠, 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예. 금요일 날 이제 급등했던 이유가 중요한데 탐방 보고서가 나오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탐방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탐방 갔던 이제 또 키움의 애널리스트가 오늘 리포트를 또 내서 75,000원짜리 리포트를 냈는데 그 두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단가가 올라간다. 한마디로 쇼티지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만드는 MLB가 AI 가속기에도 들어가고 뭐 통신용 서버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쇼티지가 나고 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 징조가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사실 1분기 실적부터 나왔는데 1분기 실적도 전분기 4분기보다 사실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 200억 조금 더 넘게 한 300억 안 돼, 25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는 아마 2분기 실적 나오면 그게 또 한번 증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7월 달에 이제 국내 4공장이 다시 가동을 하는데
이 4공장을 신규로 가동하는 것 이외에도 5공장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도 하나 더 증설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좋은 상황을 가고 있다. 쇼티지 국면을 들어가서 좋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 계산이 다시 달라져야 되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급등 이후엔 꼭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매수해 놓으시면 또 한번 기회가 오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 설명도 좀 추가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뭐 비슷한 이유고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강한 상승을 시세를 분출해주고 오늘 약간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럴 때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위치도 일단 고점 돌파를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급등 후에 약간 눌림목에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공략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요. 사실 제가 나무에서 한번 숲으로 다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 대장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고요. 이제 속속들이 2분기 실적 프리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한데 이건희 대표님,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주목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결과를 기다려야죠. 실적이라는 게 어차피 숙제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동안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했던 가이던스 대비해서 얼만큼 잘 나올 수 있느냐 여부인데 삼성전자 뭐 잘 나올 거고요. 하이닉스도 잘 나올 텐데 문제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이 쪼그라들어 보일 수도 있다. 이번에 반도체 분야는 아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거의 한 네. 1조 가까이 차이가 날 텐데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예측을 뛰어넘어서 삼성전자가 의외로 잘 나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조정의 국면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빛을 발하면서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가 되게 재미있는 구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슬슬 삼성전자의 시간이 오고 있다, 레거시단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실적 발표 이후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향방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한 8만 2천 원까지 한 10% 이상 올라온 것도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그 개선,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올라온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상승이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예. 본격 실적 장세는 이제 8월, 그러니까 7월 말 이후부터인데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그러면 2분기도 1분기 실적만큼 좋은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좋게 보여줄 수 있느냐예요. 만약에 1분기는 모든 걸 다 맞춰줬는데 네. 2분기는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99점 맞았다고 주가가 한 7%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다 좋게 나와도 만약에 일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을 얼마나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만족도를 얼마나 맞춰주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저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수출입 그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그걸 쭉 읽어보면서 눈여겨보게 된 게 그동안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제 수출국이 중국이다 이런 게 상식적이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거의 1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수출국이 됐는데 이런 어떤 중국에서 미국으로 우리 수출국이 변화하는 것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흐름이긴 한데 문제는 양의 문제죠. 이제 뭐 추세는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중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정치적인 국면이죠. 네. 근데 결국에는 중국이 토탈 이제 비율로 보시면 안 되고 토탈 금액으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 중국에 한참 많이 수출했을 때의 금액을 미국이 채워줄 수 있느냐. 앞으로는 이제 그걸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만약에 미국이 못 채워준다라고 하면 중국이 줄어든 폭만큼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종목들이라든지 이제 주식시장 자체는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할 때는 전반적으로 뭐 훈풍이 불었다라고 하면 미국의 지금 비율만 높아지고 있고 네. 금액이 아직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그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겠죠. 알겠습니다. 네. 수출입 데이터 관련해서 대표님의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7월의) 첫 번째 거래일, 하반기 첫 번째 거래일 우리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벤트가 많은 상황에서 시장을 끌어줄 만한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가는 종목은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강했고요. 바이오 쪽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강달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엔화 약세가 문제였죠.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요 빅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장 초반의 거래소 쪽 분위기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 데이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특히 반도체 쪽 사상 최대의 숫자를 내놓으면서 지수 하단을 든든하게 방어해줬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0.23% 강세입니다. 2,800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안에서 일부 대형주로의 수급 몰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한 시세 분출이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도 탄력적인 흐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지수 상승폭 대비해서는 그 상승의 온기가 전 종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8% 강세입니다. 84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래소 쪽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대장주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시장이 높아진 눈높이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0.37%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 오늘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서 이건희 대표님께서 SK하이닉스 2분기 상당한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향후 흐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2차 전직단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오늘 메릴 린치나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상위 창구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6% 상승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하루 쉬어갔습니다. 3%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강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했고요. 셀트리온이 5.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가남신약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었죠. KB금융이 1.4% 강세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LG화학과 또 삼성 SDI 종목들 동반 강세를 보였죠. 3.6% 강세, 각각 2.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도 이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견조했던 삼성물산과 신한지주는 오늘 쉬어갔습니다. 약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볼까요? 모처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붉은 불 행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18만 8,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잘 갔습니다. 2.3% 상승입니다. 오늘 알테오든이 1%대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HLB가 또 7%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FDA에서 이 간염 신약 관련 미팅을 했다라는 뉴스가 함께 나왔습니다. 엔캠은 7%
4%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오늘 3,000당 제약이 또 갔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 비만 관련 종목들, 예뻐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요. 최근 일본 제약사와 이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 텀시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4.8%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2.3% 오늘 시장 안에서 뷰티, 미용 의료기기 단 강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시장 안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4%대 상승 기록했고요. 리가켄 바이오 아까 언급했듯이 5% 넘는 시세 분출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자, 그래도 7월의 첫날 양시장이 모처럼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내일장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뭐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양봉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한번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반도체 수출 호조 계속 나오면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 이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움직일 걸로 보이고요. 오늘은 뭐 하이닉스가 좀 주춤하고 삼성전자가 좀 강보합권에 있었고 소부장들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가 유독 강했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내일은 아마 또 다시 한번 또 주도주 섹터인 뭐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바이오의 일부 이렇게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좀 구성해 보시는 게 당분간 수익에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내일장에 대한 어떤 전략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이 또 하반기 첫 거래일 아니겠습니까? 네. 하반기 전체에 대한 전략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하반기 뭐 생각보다 매크로 이슈만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은근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그 바탕의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에 좀 까먹었던 부분들을 좀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주가는 그런 추세가 나오면 기대감이 더 커지죠. 그 기대를 계속 반영할 걸로 보이고 물론 분기점은 2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에 이제 추세가 바뀌거나 더 추가로 상승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 기대감은 좀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내일 전략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뭐 저는 내일 시장은 좀 관망세가 계속 짙게 나올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관망이었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관망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순환매에서 한말 빈집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네. 이런 모습은 이번 주 내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고용 지표 말고는 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건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약간 연휴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예. 수요일에 반장만 열리고요. 목요일은 휴장이고요. 그럼 금요일 하루가 났는데 보통은 이제 연휴를 같이 몰아쓰기 때문에 물론 고용 지표 발표가 좀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증시가 엄청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게 오르기는 쉽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금 비중이 좀 없다, 주식 비중이 많다 그러면 조금 일부 현금을 좀 일부 챙기고 나서 주 후반 흐름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부 현금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약간 눌리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에서 조금만 하락하는 눌림목이 있을 때 그 종목 잡아보자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하반기 전략 코멘트 주신다면요? 네, 뭐 저는 최소한 뭐 9월 말 10월까지는 증시가 약간 눌림 조정이 있더라도 우상향 기조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한 3,000포인트 이상 한번 다시 터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도 네. 어제 지난주 금요일 오늘에서 한 3% 넘게 조정이 나왔는데 서서히 조금 추가적인 조정 나오면은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좀 낙폭가대 종목군들 그리고 추세가 아직 살아있지 않은 종목은 전 하반기에도 여전히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달 포트를 어떻게 짜느냐가 정말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좌 수익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추경 매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요. 그냥 그래도 그 종목을 고를 때 아무래도 실적이 좀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 5, 6월 달 수출 대표가 다 수출의 지표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수출이 3개월 연속 늘어난 섹터는 전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봐도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출이 아직 지지부진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어떤 기대감만 있다라는 섹터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죠. 단순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을 줄 때는 저는 비중 줄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